민주당 찍겠다는 사람도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거가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예요. 그리고 폐쇄된 프라이머리 클로즈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여기서 공화당에 표시한 사람은 공화당 투표 후보에게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하는 날은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를 도입했는데 네가 가서 역선택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러니까 내가 공화당인데 민주당 선거하는 날 가서 찍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한 번밖에 못해. 그러니까 내가 공화당이면서 민주당 선거한 사람은 민주당 하는 날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당원은 내가 다음 선거 등록하면서 다음번 선거에서 나는 공화당을 찍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화당을 찍겠다 하는 사람이 그래서 민주당 선거에도 가는 거. 그런데 민주당원은 민주당만 가고 공화당원은 공화당만 가는 거를 이제 폐쇄된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이봉규 박사가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 안 들어줄 건데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이 방식을 저 사람들은 민주당은 안 들어줄 겁니다. 왜 민주당은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이제 내보내야 되니까 안 들어줄 건데 우리가 지금 아까 고소국 박사는 지방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은 백날 뽑아도 200석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200석은 자유의 투사가 200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이라도 뽑을 때 기존의 귀족들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나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 사람. 근데 그것은 기존의 제도로는 그런 사람은 아예 출마도 못하니까 이런 사람만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자유주의자들, 자유의 투사들은 그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역선택이 많으니까 이것을 폐쇄된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당 후보라도 이제 자유의 투사들로 나가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강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처럼 되려면 이거는 양쪽이 다 해야 되고 여기서도 이제 이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픈으로 하게 되면은 강성 우파가 못 나옵니다. 또 강성 좌파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대충 어리벌벌한 사람들이 당선이 되는데 클로즈드 하게 되면은 폐쇄가 되고는 민주당은 진짜 민주당 같은 사람이 나갈 수가 있고 공화당은 진짜 공화당 사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걸 안 받아들일 겁니다. 분명히 국민의힘당이라도 당원들이 국민의힘당에 가입한 당원들이 후보를 각 마을에서 우리는 이 후보를 원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던 사람은 보니까 나가서 뭘 싸웠느냐 말이지. 국회의원 노릇만 했지 무슨 하나도 못하잖아요. 제대로 싸움을 못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것이 더 민주적인 겁니다. 왜 우리 마을의 국회의원을 위에 있는 사람이 찍어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선거는 할 수 없이 찍는 겁니다. 야당이 될까봐 할 수 없이 가서 찍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뽑아놓으면 할 수 없이 찍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가서 찍는. 그래서 이게 더 민주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이런 제도를 받아들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급한 대로 우리 보수주의자, 애국주의자들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온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클로즈드 프라이머리 거기에서 조금 이제 미국에서 섞어서 하는 거겠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당원이 아니더라도 이게 우리나라는 왜 곤란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느 소속이 아니다라고 한 사람은 와서 하게 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하고 아무도 아니라는 사람들은 하게 하는 거고 이제 중간제도죠. 근데 우리는 지금 중간제도 하기도 좀 나쁜데 그래서 폐쇄된 프라이머리를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이라도 도입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후보들을 내보내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음번에 나가서 200석을 하더라도 괜찮은 퀄리티가 있는 200이라 해야 되지. 지금 200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사람 100명 더 있어봤잖아.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성국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울경, 경북대구, 영남은 이것은 지명직 공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영남 쪽으로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현역 국회의원 저 사람 다시 못 나오게 해달라고. 이게 절대적인 다수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우리는 이 제도를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 프로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몇 사람 말씀을 듣고 하려고 그러는데 네, 좀만 더 추가를 조금만 말씀하시죠. 아까 목사님이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추가를 좀 하려고 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공천을 했을 때 이 공천 심사위원장이 이항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당대표가 김무성이었어요. 이 둘의 충돌은 왜 일어났었냐면은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공천, 지금 말한 우시고 여기 토론회 하나는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그리고 이항구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전략 공천을 주장을 했어요. 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바로 TK, PK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교체하고 싶은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의중에 있었고 김무성 대표는 이거를 다 교체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럼 토 세력에게 유리한 방식이 뭐냐? 기존의 국회의원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친이를 학살시키기 위해서 친이를 내보내려면 전략 공천을 해서 내보내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 김무성 대표는 당권을 유지하려면 내가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기존의 그 국회의원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공천 방식을 진행하자 이런 게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두저도 아니고 도장 들고 튀면서 더 망쳐버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친이를 학살하고 자신의 편을 듣고 싶어 했고 그리고 이항구 김무성 대표는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유리한 방식을 통해서 자신이 당대표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따지고 보면 그게 이제 상향식 공천이 오픈 프라이머리인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그걸 원했냐면은 말씀한 대로 당원이 20만 명뿐이 안 되니까 지역에 있는 토 세력 국회의원들은 한 1000여 명 정도만 핸들링하면 쉬운 그 사람들만 내가 딱 당원만 쥐고 있으면 계속 공천을 할 수, 그러니까 공천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은 당원이 늘어났습니다. 100만 명. 그때보다 적어도 3, 4배. 이제 내년 말이 되면은 아마 200만에서 목사님 목표는 500만인데 500만이 되면 그런 상향식 과거에 생각했던 상향식 공천 지역 토의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한 공천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TK, PK는 또 아니 전국적으로 말이죠. 국민의힘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체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의 방식 대통령실에서 개입한다거나 당대표가 뭐 전략공천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절대 교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 마음에 듭니까? 한 명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년에는 300석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부터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100명을 교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의 공천 방식을 유지하면 내년에도 또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오면 200석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폭망한다.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공천 학살,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학살 때문에 대한민국이 죽었다니까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뭐 싸우든 말든지.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신이 행사한 공천 학살 때문에 자신이 깜빵을 났다니까요.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이 결국 감옥을 갔다고요. 보시면 그때 이제 이항구를 내려보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학살을 했습니다. 하니까 당 대표인 김무성부터 나가라. 그 다음에 원내 총무인 유승민도 나가라. 장제원, 인천에는 윤상현 해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니까 우리나라 국민성은요, 이 정적인 민족이라서 쫓겨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다 당선이 되어버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쫓아낸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다 됐으면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우리는 당에 다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5명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안 된다 그랬어요. 못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한 겁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일이 좀 아쉬운 것은 뭐냐, 정말 정치적인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었으면 속으로는 저 새끼들 죽이고 싶지만은 그 다음날 다시 받아들였으면 그러면 124대 129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쫓아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을 빼니까 한석 졌어요. 한석. 123대 124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민주당이 124고 박근혜 당이 123석이 한석 졌습니다. 그러면 쫓아내서 다시 불러들였으면 박근혜 당이 129가 돼버려요. 더불어민주당은 124석이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 다 받아들였으면 서청원이가 돼요. 서청원. 서청원이가 이게 친박이고 이게 박근혜 사람이니까 부선 의원. 그러면 서청원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탄핵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도자들이 실수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저도 그 피해 때문에 깜빵을 3번 가게 된 겁니다. 저도. 제가 깜빵 3번 간 건 괜찮은데 대한민국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문이 일어나가지고 이 문재인과 더불어 싸우는 바람에 겨우 정권 교체가 됐고 24만 표 차이가 됐습니다. 그것도 이 심상정 표를 합치면 졌어요 우리가. 심상정이 그때 안 나와서 큰일 날 뻔했어요. 심상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올 연말까지 이 국민의힘 정당의 당원을 500만 이상으로 저는 확보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장경동, 장학일 목사, 우리 목숨 걸었습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해체돼서 북한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까는 발제자로서 말씀하셨고 이제 김학성 교수님이 패널로서 말씀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폐쇄형 프라이머리를 다 지지하고 계시죠. 제가 발표하면서 패널들에게 숙제를 드렸는데 그 답이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후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게 여기 언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당대표 뽑을 때 김기현, 안철수 이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았는데 후보가 제한돼 있어요. 김기현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우나 싫으나 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회의원을 상향식 공천을 할 때 당원 중심으로 뽑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국힘에서 이 후보자를 자기 입맛에 맞는 3명만 내놓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후보를 누가 할 것이냐?
그 문호를 열거나 그걸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요, 당원들이 표를 던지는데 후보는 저 정당에서 예컨대 어디는 1번, 2번, 3번만 제시하면 우리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가 아까 좀 오픈시켜 놨었는데, 하여튼 그건 앞으로 숙제로도 우리가 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에서도 이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은 말씀하신 500만 당원이 가입해서 우리의 의사가 이렇다, 이럴 때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우리가 꺾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의 숙제는 뭔가 하면 당원들만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맞지만 이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까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요, 실제로 우리의 그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숙제로 남습니다. 네. 네. 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문제는요, 해결할 수 있으라고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고, 특별히 지금처럼 선거를 하게 되면 양당이 똑같습니다. 아니, 전라도 사람이라고요, 대한민국 종전협정, 평화협정, 저는 제 친구의 목사 친구의 90%가 전라도입니다. 내 친구들이. 근데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래요. 그러면 너 다음 선거할 때 종전협정,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하는 후보한테 찍을래? 그러니까 절대 안 찍는다는 거야. 아니, 나라 망하는데 그걸 왜 찍냐는 거지. 호남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딱 공천해가지고 내려보내버리면 원치 않는 후보한테 할 수 없이 투표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경상도 보십시오. 이 경상도의 그 부울경, 경북, 대구가 67석입니다. 예, 97석인데 부산하고 그 경남 두 개만 합쳐도 전라남북도 다 합한 것보다가 더 많아요, 숫자가. 그런데 왜 이 경상도 이 영남 쪽의 국회의원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문제인가? 이 사람들은요, 공천 이꼴 당선이야. 공천 딱 하면 바로 당선이에요. 선거할 필요도 없어. 당선이니까 이 사람들은 중앙 무대에 와서, 국회에 와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국회의원을 공짜로 주셨으니까. 좌파 애들하고 싸움하는 거 봤어요? 경상도 국회의원들이 좌파 애들하고 싸움하는 거 봤는데 못 이겨요. 못 이겨. 공부도 안 하고 심지어 소리도 안 하고 못 질러. 그리고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래. 경상도 국회의원들이 좌파 애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뭐 이준석이었고 그런 사람은 아닌지도 몰라도 이게 비극입니다. 비극. 옷에 흙탕물 하나 안 튀기고 싸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경상도 국회의원들은 90% 다 바꾸고 있대요. 안 바꾸면요, 200석 할아버지를 해도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과연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5년 동안 가문운동하고 길거리에서 파라솔에서 서명한 사람들이 얼마인지 압니까? 1,800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표가 1,640만 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서명받은 사람도 윤석열 선거에 다 안 나온 거야. 200만 원 덜 나온 거라고. 이만큼 우리가 서명을 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발언 기회를 와이러스 마이크 있으면 갖다 드리고. 자, 질문하실 분 손을 드시고. 시간 관계 여러 분 안 되겠지만 몇 분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될 수 있으면 자신이 누군지 좀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흑석동에 사는 이동우라고 합니다. 요새 방송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황교안 총리한테 50억을 줬다는데
저는 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방송을 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사회자유 직권으로 오늘 질문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럼 제가 잠깐만 할게요. 이건 사실 주제와 다른 질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좋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가 그 사실을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 있을 때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현역 최고위원으로 거기 참여했던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제보한 대로 제가 말한 것입니다. 제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목사로서 그 사람의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님은 뭐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떠나서 그보다 더 큰 범죄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를 김영호로 바꾼 범죄 행위가 더 큰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님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추가하면은 그거 제가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 공천에서 황교안 대표 공천의 비례대표 부분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정한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거 객관적이라는 게 여러분들 마음에는 뭐 한 70%라고 치면, 두 번째 그 공천 순번을 정할 때는 첫 번째 번호에도 없던 사람 2사람 정도가 올라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 뭐 한 40번에서 30번대까지 정한다고 치면 그쵸, 한 40번대 정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안에 든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기존에 그 자격이 있으니까 40번대 안으로 자른 거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 있는 사람이 순번대로 올라갔다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그 심사 자격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이제 안건을 이제 올리는 분들이 그 자격이 있는 분이 저한테 제보가 왔고 조만간 만날 겁니다. 제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또 비밀이 새 나갈까봐 그러는데 그분 얘기인즉슨 이거는 돈이 아니면 이렇게 공천할 수 없다. 이거는 금전적 개입이 되지 않는 한 이런 공천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판단이고, 심지어는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모 의원은 나는 돈으로 공천받았다, 내가 쓴 돈이 얼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횡행한 루머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만간 진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친이 때는 친박연대를 만들어서 선거를 개판을 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이번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친이를 합산해서 친이계가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또 선거가 개판됐죠. 이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거 정말 잘 치러야 됩니다. 공천을 잘못하면 9년이 되는 겁니다. 다음 표를 받기 전에 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님은요 총리까지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당 대표도 하셨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 대표 선거에 나오셔서 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정말로 그 김기현 대표를 뭐 땅 투기로 고발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분이 정말로 저 총리까지 한 사람인가, 그렇게 내가 대한민국의 이 우파 이 판을 완전히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가 제보한 그대로, 제보받은 그대로 제가 공개를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건 차후에도 진행이 될 것이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 자, 잠깐만. 질문하시는데 오늘 공청회 관련이 없는 내용 좀 상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강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여기에 참석은 안 했지만 좌파 언론들이 앞뒤 떼고 신문 기사화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 본질이 흐려질까봐 제가 공청회와 관련된 질문만 좀 하시라고. 예, 다음 마이크. 저는 용산에 태어나서 지금도 용산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부모님 모시고 용산에서 살 생각입니다. 자유마을 얘기를 들었는데요. 종로 갈대식 구경했고 얼마 전에 중구 신당동에 그 어느 교회에서 갈대식 하는 걸 봤습니다. 정강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유마을에 대한 그 개념과 또 신혜식 대표님이나 아까 옆에 계신 분, 그 모자 쓰신 분 성함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자리가 비어서 이봉규 그분들 다 나름 자기 위치에서 굉장히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 두 분의 어떤 견해는 어떤지 이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관련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자유마을 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지난 대선을 통하여 보니까 그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1614만 표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약 1640만 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찍은 국민의 절반입니다. 거의 절반, 23만 표 차이인데 이들은 선거를 사실은 사기당한 거예요. 왜 사기당했느냐? 그 후에 이재명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찍었느냐? 뭐냐?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이것이 제2의 신앙이다. 신앙. 이념을 선을 넘어서 그런 사람을 알고 찍었냐고 우리 이충근 박사님이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박사님 직접 말씀하시죠. 제가 직접 여론조사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 후보를 누구를 찍을 거냐 이재명을 찍겠다는 사람들한테 주한미군 나가도 되느냐 그랬더니 93.9%가 나가면 안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전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앞에 말 종전협정, 평화협정 다 빼고 그것도 하나를 위해서 말을 꾸며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전쟁 없는 연방제 통일 이것도 다 꾸며놓은 건데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걸 위해서 앞뒤 말을 끼워넣은 겁니다. 그러면 5,300만 국민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본다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물어보면 이재명 찍은 사람들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왜 믿게 하느냐는 거야.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내내 한 짓이 이 짓입니다. 제주도 4.3 사건, 광주 사태, 거짓말을 강요하여 믿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바로잡기 위하여 전 국민들에게 자유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마을에 대한 설명한 여러 가지 문장이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냐 반대냐 여기 대해서 사인하라.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자유마을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할 때는 절대로 국민들이 사기 선거를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유마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예간 시간 때문에 한 분만 질문을 받고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LGC TV의 박영 목사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이 선거 제도가 너무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를 양 당에다가 어떻게 접목시켜서 반영시킬 수 있는지
호기심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공문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양당에다가 우리 공청회를 통하여 이 결과가 나왔으므로 각 당의 입장을 표명하라 해서 그러면 당의 입장이 나오겠죠. 저는요 이 국민의힘 정당은 기어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간첩 수준에 나온 후보들을 다시 강요하여 간첩 수준의 사람들을 찍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아예 선거하기 전에 절판 내려고 합니다. 좀 추가를 하면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가 당원 100%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했고 또 일부는 또 뭐 살짝 반대하기도 했지만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냐면은 국회의원 선거도 당원 100%로 공천하자. 네. 이런 얘기들이 이준석계에서 나왔습니다. 희한하게도. 네. 이준석계 쪽에서 당원 100%로 공천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쯤에는 천하람이가 지지율이 한 25% 정도 나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요게 좀 비전이 있어 보인다. 이준석계가 비전이 있어 보인다고 하니까 당원 100% 공천 얘기를 한 거겠죠. 물론 결과는 15%뿐이 안 나왔지만 그러나 당원 100%로 이번에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도 당원들 중심으로 한번 경선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략공천 지역 빼놓고는 당원들 공천으로 그동안 몇 번씩 해왔거든요. 공천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다만 그때는 이제 30%를 여론조사를 했죠. 근데 이제는 당원이 100만에서 500만을 가는 상황이니까 여론조사 필요 없다. 당원 중심으로만 공천을 해도 경선을 시켜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다만 전략공천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전략공천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략공천 지역에 경상도는 빼자는 얘기죠. 맞죠. 네. 수도권은 전략공천을 해야 됩니다. 수도권은 아무래도 민주당에 비해서는 열세이기 때문에 전략공천이 필요하지만 TK, PK는 왜 전략공천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TK, PK 지역은 저는 반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폐쇄형도 아니고 오픈형도 아닌 뭐냐면은 책임 당원하고 일반 당원하고 다 참여해서 경선에 참여해서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뽑는 상황으로 가면은 저는 이번에 우리 자유마을이 전국을 다니면서 느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TK, PK는요 거의 90%는 물갈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들을 몇 사람을 저한테 보내가지고 제가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을 전달합니다. 수석들이 저한테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심스럽고 그리고 왜 이번에 이 선거가 중요하냐 4월 10일 2024년 4월 10일 이게 왜 선거가 중요하냐면 드디어 대한민국이 수명이 다 돼서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연방제 북한으로 가느냐
이 선거입니다. 이 선거. 아니면 우리가 200석을 만들어서 G2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가느냐, 이것이 1년 후에 돌아올 총선의 전체적인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중에서 누가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연방제로 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강요하기 위하여 또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 간첩 수준까지 간 사람들을 공천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범죄 정치가들의 범죄 행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호남의 국회의원이라고 다 간첩 수준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은 전통적인 민주당 이낙연, 정세균, 또 지금 국회의장하는 김진표 장로님, 이런 분들은 원래부터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을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간첩이라고 안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헤게모니를 이재명이가 잡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는 간첩 수준에 속한 사람들을 공천을 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가 반드시 우리는 실현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안 되면 우리는 광화문 혁명을 동원해서라도, 혁명은 이때 하는 거 아닙니까? 혁명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관철을 해야 될 것이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것이 다행이냐 하면은,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 일본 가서 한미일 동맹 완성한 것에 대해서 잘했어 못했어요? 잘했죠. 그런데 모든 종북 언론들이 나라를 일본한테 갖다 바치고 간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가 됐어요. 왜? 간첩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언론들은요, 거의 종북 언론으로 다 변해가지고, 심지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언론 조중동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중간에서 내가 강화문 운동을 통하여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5년 동안 눈이 오나 그다음 뭐예요? 투쟁을 했는데도 조중동이 기사 하나 써주는 거 봤어요? 이번에 3.1절 집회에 과거에 3년 전에 2019년 10월 3일 집회하고 거의 비슷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씁니까? 4만 명밖에 안 모였다. 조중동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간첩들이 얼마나 지금 날개를 펴냐면은, 오늘도 여러분 신문 보셔서 민노총의 간첩 여러분 생포한 거 다 보셨습니다만은, 그 간첩이 뭘 했습니까? 왜 체포됐습니까? 오늘 오산 미군기지 그 촬영 다 해서 북한으로 다 넘겼죠. 네. 그런데 마음가짐 다 그만두고 윤석열 대통령은요, 간첩 체포하는 것만 가지고도 대통령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 가서 한미일 동맹 완성한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오지 않도록,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유튜브 여러분, 일반 언론들은요, 저는요 하도 북한 언론 노동신문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국립도서관에 가면은 북한 노동신문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우리 황교안 기자가 가서 매일 복사를 해옵니다. 보면은 매주마다 정광훈 죽이라고, 내가 지금 죽여야 될 1호고 어제부로 드디어 신혜식이가 또 올랐습니다. 신혜식이가 북한 간첩 지령문에 죽이는 2호로 또 올랐습니다. 그럼 왜 북한이 저렇게 말을 할까? 정광훈 죽이면 끝난다 이거죠. 그럼 난 절대 안 죽어요. 반드시 우리는 자유통일해서 G2국가 만들려고, 심지어 이번에 부활절 행사를 하는데 기독교 안에도 간첩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부활절 행사 우리가 다 준비해 놓으니까 세상의 가문광장 여기 저 세종문화회관 이 앞에서 영락교에서 예배하고 자기들이 종전협정 평화협정 행진한다는 거야. 부활절 행사에서 이거요 전부 간첩 수준 사람들이야. 나오기만 해봐 내가 초박상을 볼 테니까.